안녕하십니까. 황금선박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님, 그리고 선대인 경제연구소장님, 그리고 황현희 네. 방송인님. 방송이라 부르니까 또 감개무량하네요. 개그맨으로 항상 불렸는데. 국민 개그맨. 국민 개그맨님. 예. 국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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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 황금선박. 오늘 저희가 세상에 PPL을 하게 됐습니다. 네. PPL. 제가 이 야왕을 소개하자니 갑자기 숙연해집니다. 밤의 제왕일 것 같죠? 이게 와일드 킹입니다. 와일드 킹. 예, 거친 와일드. 왕입니까? 네. 들야자를 쓰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밤 야자로 사람들이 생각해 주길 바라는 네네. 와일드 킹. 이게 사실은 홍삼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인의 약 30%가 장에서 홍삼의 사포닌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는 이런 사실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흡수할 수 있게끔 야왕이 예, 이렇게 또 말하자면은 예. 약 만들 때 네. 배려를 한 겁니다. 사포닌 성분을 딱 흡수하는 순간에 내가 그동안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동안 못 사셨나 봐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이제 여자한테 아무데나 들이대고 그럴 수 있는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제가 한번 직접 먹어볼까요? 예. 아이들 신혼이니까. 예. 저는 또 이제 둘째를 또 아이고 세상에. 이제 메이킹 해야 돼서. 예, 예. 예. 아유 새 거네요 또 이게. 새거. 예. 예. 어우. PPL을 알아. 예. 바로 뜯어서 먹으면 그럼 그렇습니다. 두 알인가요? 두 알입니다. 이게 한 병씩 다 있는 건가? 하나는 나이트, 하나는 데이. 아니 이게 오. 색깔이 예. 제 거랑 비슷하네요. 예. 크기가? 색깔이. 색깔이. 아니, 크기랑 이게 아니라. 아니 데이 신생아 드리고. 이게 말이죠. 네네. 효능이 엄청나네요. 잠시 죄송합니다. 오. 아이고, 세상에 이게. 예. 아유, 어이. 두 알을 먹었더니 세상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알 먹으면 다 들리겠네. 한쪽만 들리네. 예. 막말만 안 할 뿐이지 다른 건 다 하는구나. 아유. 지금 손으로 드신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네, 아유, 손으로 이거 드신 거 진짜. 아니죠? 자연, 이제 자연으로. 예. 우리 김용민 PD가 더 이상 총선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막말도 안 두려워. 이거 성분이 뭡니까? 이게 옥타코사놀, 옥타코산. 아연, 아연이 좋은 거예요. 또 마카, 그리고 해삼 추출물. 해삼이 말이죠. 아무리 잘라도 재생하는 그렇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내장도 저절로 자라나고 예, 굉장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실 성기 절단당한 부분이 기적의 회복을. 해삼을 먹고. 이게 다 편집인데 오늘.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방송을 같이 해야 되나? 방송 재밌어야 돼요. 예, 그렇죠. 그래요. 옛날에 방송 나갔을 때 우석훈 박사와 같이 방송하는데 네. 뭐 서울 집값이 6분의 1 토막 날 것 같다 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 발언을 정작 우석훈 박사가 했는데 내가 발언한 걸로 계속 인터넷에 돌더라고. 이것도 오늘 다 선대인이 한 건데. 정말 야왕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네.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그런데 일단 이게 몸에 들어가는 순간 네. 절대 아깝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오. 보장.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당신들 얼마치를 먹은 거야 지금? 아니 이게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20만 예. 원이면 이걸로 얼마를 먹을 수 있는 건가요? 한 달 정도 한 먹을 달. 수 있고. 아니 이게 한 달치인데 그 정도 가격이면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예. 나는 아무튼 네. 여러분을 그 임상 실험 대상으로 써서 네네네. 이들의 효과와 부작용을 다 확인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매를 고려하겠습니다. 예. 건강보조식품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습니다. 부작용 없어요. 예. 일단 저는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싸게 구입할 수 있어요. 평산네이처의 야왕 와일드 킹 많은 사랑 바랍니다. 네, 황금선박 저희 사랑해 주시는 야왕 잠깐 소개했고요. 자, 그나저나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판 붙은 거 아닙니까? 붙은 지 꽤 됐죠. 뭐 대대적으로 붙은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만약 뭐 교역도 없고 경제도 없고 네. 뭐 운송, 통신수단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저 군사적 충돌도 갔다고 봅니다. 이쯤 되면은 중국 많이 기어오르는데 좋아 우리가 한번 가서 폭격으로 이 세계의 냉엄함을 보여주지 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판으로 그냥 불바다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요즘엔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네. 경제 제재, 무역 제재로 가고 있는 건데 중국이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지금 그러게요. 제재입니까?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뭐 중국도 큰 나라니까 버틸 수는 있죠. 다만 이제 경기가 악화되는 건 뭐 피할 수가 없고. 지금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그 제재에 들어갔습니까? 대중 제재. 그러니까 제재라기보다는 이제 이제 둘 다 이제 교역을 하잖아요. 네.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서 대대적인 관세 인상을 하고 있죠. 지금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규모가 대략 한 600조 원 정도 됩니다. 600조 원. 근데 그 중에 지금 관세를 올리겠다고 한 게 이미 한 절반 정도인 한 300조 원 규모.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올리겠다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실행에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미중 간에 이제 그 교육 규모가 축소가 되는데, 중국도 지금 반발하면서 네. 니네들 물품에 대해서도 이제 관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지금까지 이제 중국이 물린 건 한 60조 원 규모밖에 안 돼요.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품목의 수나 규모가 적은 거죠. 네. 미국이 펀치를 강하게 날려도 중국이 이제 반격할 수 있는 펀치의 강도는 상당히 약하다. 여기서는 라는 뭐 거죠. 훅을 날리는데 여기서는 계속 잽을 날린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받아들여야겠네요. 그뭐 예. 피해겠네. 네. 근데 이제 그 배경을 먼저 이야기할게. 미국 경제는 2008년 경제 위기 이후로 이제 좀 저성장 모드에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경기 회복세가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이제 계속 그 우려를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중국 경제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예. 이게 한 20년, 30년 후 정도 가면 미국을 추월할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세계 이제 패권 자체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쏠리는 현상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 그걸 일정하게 이제 견제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는데 이 트럼프가 선택한 수단이 바로 이제 이런 관세. 그래서 이른바 보호무역주의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근데 중국의 경제 규모가 워낙 크고, 또 이게 이제 중국 경제라는 게 자본주의 경제 양상을 띠고 있지만 아주 간치 경제거든요. 네. 때문에 미국의 저런 이제 관세 보복이라는 게 물론 중국으로서도 염려스럽죠. 그 경기가 둔화되니까 그러면 그리고 수출도 둔화되고 그러나 또 그걸 흡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본 체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무한정 저렇게 한쪽이 굴복할 때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출구를 모색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패권의 충돌이죠. 이게 또 한 가지 성격이 있는데 사실은 이 미중 간의 이 심각한 무역 역조가 네. 지금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전 행정부 때도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 기준으로 있었고 이거 쭉 지속돼 왔던 거거든.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데 왜 이게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마찰을 빚느냐? 트럼프가 이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내세웠던 게 뭡니까?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그러면서 아주 강한 보호무역주의를 시사했고 중국으로부터 우리 노동자들의 이 일자리와 임금을 지키겠다. 그래서 사실은 집권을 한 거잖아요. 백인 중하층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거는 다분히 트럼프의 국내 정치용인 측면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큰 배경으로서 이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있는 거고. 근데 이걸 왜 트럼프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트럼프는 당연히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싼 물건들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일자리들을 뺏어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 중부 쪽에 가면 러스트 벨트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제조업 경쟁력이 이제 약화되면서 그렇죠. 일자리들을 굉장히 많이 빼앗겼거든요. 디트로이트 쪽.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공약을 많이 했고 이번에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 앞두고도 다시 이제 그걸 자극하는 식으로 이제 지금 좀 사실 작전을 펴고는 있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나면 괜찮아질 거냐에 관해서는 지금 트럼프의 이제 스탠스를 보면 중간 선거가 끝나더라도 이 스탠스가 갑자기 확 돌아서기는 힘들 수 있다. 이런 이제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무역 부분에 있어서의 관세 부과 전쟁 이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이 버틸 여력이 많이 있느냐?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중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은 떨어질 거예요. 근데 중국은 정치적으로 우리처럼 막 선거 압력에 주기적으로 노출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경제 상황이 좀 악화되더라도 이번 기회에 진짜 미국한테 한다고 꿇었다가는 정말 이제 자존심이고 그다음에 패권적인 지위 경쟁에서의 그런 뭐 지위 약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굳이 무릎을 꿇지 않겠다 이런 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중에 G20 회의가 있는데 그 G20 회의 때 아마 그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고 출구 모색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 쪽에서도 이제 관세 인하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고 아까 이제 선 소장이 얘기했듯이 중국은 버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재정을 풀면 되거든. 경기 둔화되면. 그리고 뭐 재정 여력은 충분하고 그다음에 외환 보유의 측면에서 세계 최대의 달러 보유국이에요.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무한정 이 무역 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게 사실상 이번에 그 증시 충격도 이 그러니까요. 미중 무역 전쟁의 긴장이 고조되니까 네. 그게 미국 증시에 반영이 돼가지고 증시가 급락하는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아니, 그것만이 문제가 원인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타격이 온다는 거죠. 네,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중간 선거 이후에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싶으면 뭐 합의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주기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높다. 전대미문에 미국 지도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지도자는 처음 본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야 저거 왜 저렇게까지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국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트럼프 지지율이 상당해요. 한 40% 왜냐면 나와요. 자국은 보호를 하니까. 사실 그런 지도자는 우리가 소속돼 있는 나라의 지도자로서는 그런 지도자는 좋잖아요. 어떻게 딴 보면. 때는 뭐 세계 최강국으로서 네. 품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미국의 이익만을 추구할 수 없다. 그래서 폼 잡은 면이 있었는데 뭐 트럼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뭐 아무데나 막 들이대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근데 한국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걱정이에요. 건데. 예. 근데 뭐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다지 영향이 많지는 않을 거다. 우리가 이제 국내 최대의 교역국이 중국이고 그 다음이 미국이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게 뭐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미국발 이 증시 쇼크처럼 네. 이게 이제 쓰리 쿠션으로 맞아가지고 뭐죠, 국내 우리나라. 증시가 침체한다든가 네. 뭐 이런 우려들을 아주 마음을 놓을 수는 없겠지만 근데 우리 무역 구조상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어제 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어요. 사실. 오, 어떻게? 아니 이게 넣었으니까 주식에다가 돈을. 근데 어제 주식을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오늘 이게 녹화하는 날짜는 12일이니까 11일 날 어제 주식이 엄청 빠졌거든요. 근데 어제 이런 4% 게 포인트 이상 빠졌죠. 네, 그러니까 한 7년 만에 아마 가장 이제 높은 이게 낙폭을 보였는데 아니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피해가 오니까 왜냐면 미국발 증시가 이제 하락이 되면 이게 그게 쓰리 쿠션으로 타가지고 한국까지 오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한테까지 오니까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까 뭐 이런 그러니까 고민이 사실 많이 이제 들어요. 뭐 근데 이 미중 무역 분쟁도 한국에 사실 저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뭐 잘 알다시피 이제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수출 대상국이 중국이에요. 이미 이제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정도 되고. 근데 그만큼 중국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것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서의 중국의 수입 규모도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대중국 수출할 때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할 때 중국에 수출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사실은 중국을 향한 직접 수출이 아니고 중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수출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일단 가지만 중국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가는 품목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이제 제재하면 중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을 하던 물량도 사실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의 상황만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런 여파가 계속이 되면 사실은 이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 주식 이야기 잠깐만 하면 주식을 일확천금이라고 자꾸 우리는 생각하는데 주식은 원래 일확천금을 노리는 건 아니에요. 아 투자죠. 그러니까 사실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예. 정말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 맞습니다. 아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죠.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기업의 투자하는 거지. 일신의 영달을 예. 위해서 투자했으나 예. 주식 시장에 자금만 대주는 공익적 아니요. 투자자로 변신한 아 거예요. 이런 말 안 하세요? 날마다 속는 개미. 아니 들어보세요. 겸사겸사. 겸사겸사. 겸사겸사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아니 주식들이 좀 있나 봐. 다들 관심이 많아요. 아유, 저는 그럼요. 예, 좀 저는 뭐 자산의 대부분이 사실 주식이에요. 아, 그래요? 진짜로요? 아니 어저께 지금 눈물 좀 자, 나시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선대희 소장님 그 투자해가지고 얼마만큼 저 이득 보고 있어요? 손실 본다는 얘기 못 하겠지. 경제 경제연구소 전문가인데. 아 다니는데. 이거요. 상당히 아, 그래요? 있어요. 그럼 이름을 바꾸죠. 선대 경제연구소 하지 말고 예. 선대 주식연구소. 아, 좋습니다. 대박연구소. 아, 대박연구소. 대박 주식연구소. 아니, 선대박. 20년 정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그래요? 예, 지금도 액면가야. 한겨레 신문 주식. 나는 시사인 주식. 그렇게 시사인 주식. 따지면 나 옛날 동아일보 있을 때 동아닷컴 주식을 받았어.
고목에 물 준다고 싹이 트진 않죠. 대성 부른 나무에. 한겨레는 뭐 고목이다. 뭐 이런 말씀. 자, 좋습니다. 그럼 야, 이분 무섭다. 자, 선대인 소장님. 그러면은 난 주식 투자할 때 이거를 본다. 이거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적을 봅니다. 실적. 실적.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그 이상은 돈 내고 들어야 되는데 그래. 그럼 하나만 유료용으로 네. 하나만. 그래요. 하나 던져주세요. 이건 뭐 갑자기 왜 주식 방송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지금 살짝만. 시청자를 모아야 돼 지금. 살짝만 구독자 던져주세요. 수를 모으고. 종목 하나 찍어봐. 사실 우리 연구소 얼마 전에 했는데 하반기 이벤트 때 333 종목 오, 예. 3년 내에 손실이 나더라도 최저 30%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최대 3배까지 가능한 이런 종목들을 이제 선배님 이제 저평가 우량주를 잠깐만. 그렇죠. 이거는 잘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30% 수익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개념이냐면 네. 이건 뭐 내가 사실은 이제 만들어낸 조언이기도 한데 이게 기본적으로 한 3년 정도 이상의 어떤 그 장기 투자. 운용 기간을 갖고 가라는 거예요. 네. 이건 그래서 한두 달 사이에 뭐 반짝하거나 한두 달 사이에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 이게 뭐 이런 장을 만나면 이런 장이 오늘 내일 벌어질지 그렇죠. 누가 예측을 해요? 모르죠, 사실. 아무도. 이건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가격은 예측할 수 없지만 이 회사의 실적은 대체로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뭐 클라우드 이제 펀딩. 서비스들이 네. 이제 성장하면서 네. 이쪽에서 국내에서 상당히 이제 좀 그 클라우드. 큰 비중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계속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거든. 그리고 이 흐름을 타고 실제로 매출액이라든 영업이익이 최근 몇 년 동안에 꾸준히 늘어왔어. 그럼 이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회사는. 네. 그러면 이 회사를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대여섯 종목 정도를 자기가 이제 이 펀드 관리하듯이 네. 자기가 포트폴리오를 짜서 근데 이거 김용민 씨 이렇게 가면 너무 알고 있는 얘기만 합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시장의 애널리스트는 작년 가을에 다 했던 얘기야. 이미 이제 주식 못 사. 그러니까 맞아 내 말이. 자, 참 이거. 이분들이 정말 이 비슷해도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선대인도 작년 가을에 사고 올해 와서 이 얘기 하는지도 다시 몰라. 분석하셔야 돼요. 자기는 미리 사놓고. 있던 얘기야 다. 아이고. 어이가 없네 이분들이. 다들 속고만 살았나. 정말 수천만 원씩을 투자할 요량이면 주식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접근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그냥 야 종목 찍어줘 봐. 안 됩니다 그거는. 워렌 버핏 할아비가 이런 와요. 식으로 투자하는 분 제 두 형님이 계세요. 한 분은 별명이 고등어고 한 분은 갈치예요. 왜? 고등어 형님은 반토막, 갈치 형님은 5토막 난다. 그래서 맨날 우리가 고등어 형님, 갈치 형님 하는데 이런 식으로 투자했다가 진짜 아주 시원하게 말아 먹습니다. 이런 식이라는 게 나처럼? 아니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5토막, 예. 3토막.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누구한테 솔깃해서 들어서 맞아요. 이런 투자하는 식으로 하면 그걸 사실 큰일 나요. 어렵게 예. 아니 우리 저 김 PD는 주식 좀 있어요? 전 주식은 시세인 주식밖에 없어요. 김용민닷컴은 주식 발행 안 하나? 여기가요. 여기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한번 더. 그럼 몇 프로 좀 주시나요? 그럼 뭐 비상장 주식 해가지고. 비싼 주식. 선대인경제연구소도 주식 투자를 받을까? 지분 투자를? 알겠습니다. 뭐 저기 또 자본주의에 또 이렇게 우리 근데 선물인데. 본론으로 좀 건너가지고 이러다 또 우리 저 황현희 씨의 지금 풀죽은 주가래 발기를 해야 되는 야왕.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한번 두 알 먹어보겠습니다. 갑자기요? 예? 갑자기 보고. 오늘 밤에 이제 마누라를 만나야 되는데 뭐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나저나 대북제재. 의원님. 아니 뭐 근데 대북제재는 이게 뭐 우리가 뭐 풉니까? 뭐 우리 아니, 아직 풀수 미국의 있죠. 축복입니까? 아니 풀 수 있죠. 근데 트럼프가 뭐 어프로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커졌는데 트럼프가 원래 평소에도 말을 할 때 자존심 상하. 이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심사숙고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맥락이었다고 보고 사실 오이사 조치는 행정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갑자기 2010년 5월 24일 날 오늘부터 저 북한 선박은 제주 내해를 여기서 제주 내해라는 것은 네. 우리 육지와 제주도 사이 네. 그 내해를 못 다닌다. 그게 2005년도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그때 북한 가가지고 합의해서 네. 북측 선박이 거기를 운항을 했어요. 네네. 이게 왜냐하면
북한의 저쪽 함경도에서 황해도로 석탄을 실어 나르려면 육상 운송 시설이 너무 부실해서 배로 가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빠른 거야. 그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금지시킨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방북을 금지시킨다. 네. 북한과의 교역을 금지시킨다. 신규 투자 금지시킨다. 이런 등등의 5가지 조치를 내린 게 오이사 조치예요. 거기서 뭘 예외로 했냐? 개성공단은 예외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은 그때 갑자기 닫을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유엔 제재와 과연 모든 영역에서 충돌하느냐? 유엔 국제 제재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선박이 제주 내해를 지내서 신의주로 이 운송을 하는 거 그거 유엔 제재 위반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성공단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지금 개성공단을 당장 재가동하는 거는 이제 달에 향해 현금 따발이 북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이제 유엔에서 이거는 이제 유엔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거기 녹슬어가고 있는 시설을 점검하는 거는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니거든. 그리고 우리 국민들 방북 신청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 유엔 제재 위반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도적 지원도 할 수 있어. 지금 800억 인도적 지원 편성해 놓고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 제재와 충돌하지 않고 얼마든지 오이사 조치를 해제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국감 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사실은 유도를 한 거지. 강경화 장관한테. 그렇죠. 그래서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다 이랬다가 지금 뭐 조중동이 막 난리치고 자유한국당이 난리치니까 주워 담았어. 네. 협의 안 하고 있다, 고려 안 하고 있다. 게다가 뭐 해수부 장관, 통일부 장관 다 나서가지고 고려 안 하고 있다. 저는 오히려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적극적으로. 유엔 제재와 충돌하지 않는 영역들에서 고려하고.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관계부처 협의를 했어야 마땅하고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걸 갖다가 뭐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 쏜다 그래가지고 다시 주워 담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이 문제를 실제로 풀어나가려고 할 때 이게 장애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박근혜 때도 이 오이사 대체 해제 검토를 했어요. 맞아요. 2014년도에 당시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었던 김태호가 네. 이 오이사 조치 해제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이인재 이 전 의원도 이게 이제 이 시대착오적이다. 검토해야 안녕하십니까. 된다. 이인재입니다. 불사조. 네. 다 얘기했거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발목을 우리 스스로 잡는 듯한 이제 그런 행보를 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게 많이 무너졌죠. 예.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뭐 문제, 저도 이게 논의를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뭐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방북을 한 것도 그러면 그거 위반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근데, 예. 예, 오이사 조치가 해제되지 않고는 사실은 본격적인 어떤 남북 경제 협력이라는 게 진정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뭐 개성공단만으로 지금 국한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좀 문제되는 게 지금 트럼프의 입장이잖아요. 네. 프로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된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승인을 받아라. 저 어그리일 줄 알았는데 어프로브를 한 3번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 모르겠어요. 뭐 저기 트위터의 황제 후황상께서 하신 말씀에 너무 그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의미 부여는 하지 말까요? 그 말이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신경은 안 쓰지만 이 안에서 우리 안에 트럼프를 두둔하면서 이거 봐라. 이게 지금 트럼프가 대한민국 걱정을 하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 노릇한다. 조선일보 사설 내용이에요. 네네. 이런 놈들을 우리가 좀 솎아내야 돼. 이 차가.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얘기를 뭐 외교적으로 이걸 확대하자면 얼마든지 확대해가지고 이게 외교적 갈등의 사안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발언이에요. 네. 뭐 플로발이라는 단어는 주권국가 사이에 쓰면 안 돼요.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코오퍼레이션이거나 뭐 컨설테이션이거나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이제 트럼프 스타일이 말을 강하게 하는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그 말의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선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맥락이고 오이사를 찍어서 질문한 게 아니었어요. 오이사 조치를 찍어서 질문한 게 아니고 기자가 한국 쪽에서 제재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제 안 된다. 왜냐하면 뭐 이 국제 제재는 일종의 이제 국제법과 같은 거니까 네. 당연히 국제적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어디다 나쁘죠. 대고 프로발 이런 자존심 말. 그러니까 상하죠. 그게 뭐 어쨌거나 이 세 차례를 반복했단 말이에요. 같은 표현을. 그러니까 뭐 다들 말씀하신 대로 이 트럼프는 되게 이제 강한 단어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기본적으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네. 내 말이. 이게 사실은 그냥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튀어나온 거라고. 아니 근데 근데 트럼프는 내 트럼프로 옹호하는 건 전혀 아닌데
트럼프는 모든 나라를 다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대합니다. 그런데 호의 평등 사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역설적으로. 그게 모두를 다 조수로 보는. 평준화, 그렇지. 주세 평준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혼자 킹이고 예. 모두가 이제 꿇어 이런 거지.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본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 어쨌거나 속뜻은 뭐냐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다음에 제재를 해제하겠다라는 게 어쨌거나 지금 뭐 국제사회 합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겠다 이런 뜻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지금 북미 간의 어쨌든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종전 선언은 아마 트럼프가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북한이 이제 선비핵화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제재 완화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거고 제재 완화하려면 미사일하고 핵 리스트하고 다 내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 쪽에서는 아니 우리가 한 만큼 그쪽도 해줘야 되고 그럼 제재를 부분적으로라도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북한 말이 맞죠. 북중러 삼국 공동성명까지 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국제사회를 향해서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어필하는 차원에서라도 현재의 국제 제재와 유엔 제재와 충돌하지 않은 영역에서 막혀 있는 지금 오이사 조치와 같은 또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이런 것들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또 깜짝 놀래가지고 주워 담듯이 해버리면 나중에 또 여기에 발목이 잡히는 그렇지.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지금은 등을 보일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하여간 참 우리 트럼프 보면은 정통 엘리트 코스를 걸으신 그런 민주주의 지도자라기보다는 그냥 들판의 왕. 야왕이야, 야왕인가요? 야왕. 야왕. 아, 이거 예. 얼마 받았어요? 왜 예? 저를 홍보를 많이 요즘에 유튜브나 SNS에 재미있는 영상이 돌아다녀요. 뭔데요? 트럼프 손녀 인터뷰 장면이 돌아다니는데 말투와 제스처가 트럼프랑 똑같아요. 그 비가 어디 안 가? 예, 그러네. 이 유전자의 힘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예, 예. 그 이방카 남편이 야왕을 먹는다니. 이거. 야왕.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딸이 트럼프 닮았다. 아, 이런 그래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분은 야사위 아닌가요? 그렇죠. 야사위. 예, 야사입니다. 예. 예. 뭐 같네. 야사위. 예. 자, 야왕은 야바이꾼들 같이. 야바이 야사위. 야왕의 그 원래 그 양명이 트럼프입니다. 그만해요. 아, 거기까지 가. 자 그런 거 두 분이서 하세요. 예. 오늘 전반적으로 이 방의 공기가 안 좋아. 우일사 대책이 그러니까 한 달이 다 됐습니다. 네. 서 소장님 성공한 겁니까? 그 대책? 일단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그렇죠. 있을 거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뭐 그런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뭐 하여튼 거래가 완전히 거의 중단되다시피 네, 한 상황이에요. 거래가 굉장히 많이 꺾였고요. 예. 뭐 일부 언론에서 뭐 9월달, 10월달 이게 뭐 서울시의 이제 주택 정보광장이라는데 뭐 거래가 되게 많이 는 걸로 이렇게 잡혔다 그래서 거래 안 꺾였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뜯어보면 9.13 조치 이전에 대부분 거래된 게 늦게 신고된 물량들이고요. 아, 그렇군요. 실제로 지금 실거래가 이제 9.13 대책 이후로는 뭐 흔히 간망세라고 표현하는데 어쨌거나 매수자와 매도자의 이제 그런 그 기대 가격이 많이 달라져서 그런 뭐 뚝 끊겼고요. 사실상. 1억, 그다음에 2억 깎여서 나왔다는. 실제로 이제 그동안 호가 위주로 또 많이 뛰었는데 호가를 1억 원 이상 이제 내린 아파트들이 뭐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그래서 뭐 올라가는 액수가 어마어마하니까 1, 2억 빠진다고 뭐. 근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이 상승률이 꺾인 거고 네. 실거래 자체, 그러니까 이제 거래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네, 걸 우리가 그래서 좀 알아둬야 그걸 이제 됩니다.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서울 집값이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발표한 걸 따르면 한 달여 전에 한 0.45% 주간 단위로 이렇게 오르물러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9.13 조치 이후에 최근 2주 동안에는 0.09% 그리고 0.07%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걸로. 그래서 상승률이 이제 상당히 많이 둔화가 됐으나 아직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는 거죠.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 폭이 줄어든, 네, 많이 줄어든. 그때 가격이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겠죠. 돌아간다면 폭락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 평가를 하면 호가 상승세가 멈춘 거고요. 거래는 사실은 뭐 9.13 조치 이전에도 거래량이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떨어졌죠. 아, 많지 않았는데 9.13 조치 앞두고 정부가 뭐 발표한다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앞두고 한 몇 주 사이에 거래가 또 많이 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이 9.13 대책의 효과라는 것을
지금 당장 뭐 성공적이다 어쨌든 이렇게 평가하기 어렵고 또 이 관점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지만 호가 상승세 멈추는 데는 영향이 있었지만 과연 저게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겠냐 이거 오른 만큼 떨어뜨릴 수 있겠냐 그거는 뭐 미지수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얼마 전에 뭐 한겨레 신문에서 그런 기획도 했었는데 아까 이제 한국감정원 했잖아요. 주간 단위 부동산 시세를 발표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정확한 시장 상황을 반영을 못하는 잘못된 통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실거래가하고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서. 그건 사실은 아니라 내가 줄기차게 지적해왔던 문제.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뭐 1,000만 채가 넘는데 1,036만 채 이렇게 되는데 표본 주택 수가 7,400개예요. 0.07%. 그 0.07%를 가지고서 매주 주간 시세를 발표를 하는데 근데 거래가 되지 않은 표본 주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호가나 주변 시세를 그냥 거기다 적용해 가지고 그걸 발표를 해 버려요. 근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주식 얘기를 했지만 주식은 데일리로도 팔고 사는 상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길게 롱텀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아까 본 게 3년이야. 주택은 어떻습니까? 보통 정상적이면은 평생에 많이 사야 한 두세 번 사요. 그렇지 않나요? 많이 사도 그래요. 예. 많이 사야 두세 번 사고. 한 번이에요, 거의 많이 설사 사봤자. 예. 그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그거를 뭐 주간 단위로 사고 팔고 하지 않는다고. 근데 이거를 주간 단위로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저런 그 방식으로 통계를 발표하는 게 오히려 이 부동산 시장에 이 잘못된 그런 어떤 신호를 주고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자극을 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이거 바꿔야 된다. 그래서 외국은 보니까 월간 단위로 한대요. 그리고 대부분 실거래가를 반영해서 하고. 근데 이제 우리는 실거래가는 60일 내에 지금 신고하게 돼 있나? 자기가 거래를 한 뒤에. 60일이었는데 이걸 30일로 이제 이번에 9.13 조치를 하면서 껐죠. 줄여야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거래가 반영률도 높아지는 거 아니야? 네네. 한 달로 하고 네. 30일로 하면. 이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시세는 사실 호가예요, 호가. 예를 들면 뭐 국민은행 아파트 가격 지수다. 그러면 회원 부동산 중개업소한테 주간 단위로 니네 지역의 시세가 어떻게 되냐. 그럼 거래 사례가 있으면 실거래가를 하는데 거래 사례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됐음직한 시세, 근접한 시세를 보고하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호가가 막 높아질 때는 이 호가를 높여서 이 보고를 하게 되거든요. 반면에 실제 거래가 안 돼서 실제 거래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 때는 여전히 호가가 그만큼 안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상대적으로 이제 계속 부풀리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본 적이 있는데 실거래가하고 그 호가 이렇게 수준을 보니까 호가에 비해서 실거래가가 오를 때는 뭐 비슷하게 오르거나 사실 실거래가가 어떤 경우에는 좀 더 오른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떨어질 때 실거래가의 낙폭은 되게 큰데 호가는 맞아요. 예. 그냥 평평해. 그러니까 이 호가라는 게 특히 이제 시세가 하락할 때는 반영률이 굉장히 낮게 떨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그 가격 지수라는 걸 이렇게 할 때는 기준이 기본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늘 같을 수는 없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한 5년마다 이 물가 대상 품목을 비중이라든지 품목을 조정을 해줘요. 주택도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택은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 하면 2년마다 뭐 표본을 바꾼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중간중에 다 집어넣어서 1년마다 표본이 바뀌어요. 근데 바뀌었는데 어떤 표본을 새로 집어넣느냐?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대부분 고가 아파트죠. 상대적으로 비싼 아파트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기존 주택은 떨어지는 시기에도 이런 주택들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가격 지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발표가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인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뭐 시장 흐름을 빨리 알린다는 이유로 주간 단위로 이제 막 시세 발표를 하잖아요, 경쟁적으로. 근데 이건 사실은 말 그대로 제가 볼 때는 사실 조작에 가까운 시세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네. 전 세계에서 주간 단위로 주택 가격을 발표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거래가가 이제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장 흐름을 잘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실거래가는 집계하는데 이 신고하고 집계하는데 그리고 그걸 지수화하는데 한 2달 이상의 이제 텀이 발생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실거래가 가격 지수
9.19를 빨리 작성해서 앞당기는, 그래서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9.13 조치 때 신고 기간을 2달에서 1달로 단축을 시켰죠. 그러니까 아니 문제는 이게 그냥 뭐 참고용으로 발표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이 자료가 되는 지표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감정원이 국토부산하 공기업 아닙니까? 공공기관이 내는 통계를 지금처럼 시장 상황을 이렇게 정확히 반영 못하는 통계를 내고 또 정부는 실제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정책 결정을 하고 7월달에 부동산 대책 내놓을 때 종부세 인상안에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당시에 그 주간 시세 동향 지표가 집값이 안정적인 걸로 나왔거든. 그거 보고서 그냥 뭐 종부세를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선 소장도 얘기했듯이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주간 단위로 이게 데일리로 팔고 사는 상품이 아니고 위클리로 팔고 사는 상품도 아닌데 왜 이거를 이렇게 반영을 해서 사실상 뭐 조작에 가까운 이제 그런 결과치가 나도록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고 최근 들어서 그 이제 호가가 안정되고 있다. 호가 상승세가 멈췄다. 뭐 2억을 낮춘 매물도 나오고 있다. 이런 것도 저는 그래서 잘 못 믿겠어요. 그런 맞아요. 보도를 하는 의도도 잘 못 저도 믿겠고 그래요. 예, 그런 저도 보도를 하는 그렇게 의도도 잘 못 생각해요. 믿겠고 그래서 정확한 거는 실거래가에 기초해서 실제 얼마나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실거래가가 얼마나 떨어졌고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자꾸 이게 이제 잘못된 정책 결정을 네. 유도하는 그런 지표로 활용이 되죠. 아니, 자, 아니 근데 이거부터 좀 개선해야 근데 될 것 같아요.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여러분들 핸드폰에 아파트 실거래가 깔려 있는 분은 안 계시죠? 저는 어플이 있어요. 여기. 매일 봅니다 들어가서. 예.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진짜로. 이게요. 아, 이 새끼 너무 일확천금. 아니 그게 아니라 웬만해야지 이 새끼가 아니지. 불로소득. 그게 아니라 이게 상황을 이제 현황을 이제 감시를 하는 거죠. 이게 네. 참 안타깝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매일 연구소가 봅니다. 개발했던 집코치라는 앱이 있었는데 네. 그런 있죠 거죠. 지금도. 근데 이거는 실거래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추세까지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왜 홍보를 하세요 갑자기? 아니 근데 우리 걸 사용 안 하고 그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집코치 깔죠 뭐. 깔겠습니다. 아니 근데 예. 잠깐 개비를 야구처럼 하기 돈좀 넣어요. 개비를 하기 위해서 좀 멈춰놨어. 아, 그래요? 버그가 많아서 아니 근데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번에 뭐 집값이야 이제 뭐 등락이 있을 거고 지금 멈췄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건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실거래가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부동산 들리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저도 사실 이번에 그 부동산 저는 매일 가니까 매일 가서 이제 그 복덕방 주인이죠. 예,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슬쩍 이렇게 상담하는 걸 들어보니까 상가랑 오피스텔을 쓰고 내밀더라고요. 지금은 집살 네, 시간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러면서 지금 약간 좀 관망세고. 예. 그리고 홍보를 하는 그 팜플렛을 제가 봤어요. 홍보를 하는 그 팜플렛을 제가 봤는데 무슨 오피스텔이 이제 입주를 하나 봐요. 봤는데 9.13 대책에 돈을 들어가야 될 곳. 막 9.13 대책을 피해갈 곳 바로 이 오피스텔밖에 없습니다. 뭐 이딴 식으로 제목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그걸 지금 구멍을 만들어내고 이미 있어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예. 규제보다 시장이 항상 빨라. 그러니까요. 난 자, 진짜 엄청 빠르다는 생각이 자, 들더라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요. 규제를 사실은 그 규제 알비트라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대상이나 지역을 만들어 놓으면 항상 그쪽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제가 이제 가능하면 좀 없애서 보편적인 규제 체제를 좀 웬만큼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사실 이제 뭐 9.13 대책 한 달 지나고 나면서 그 일부 지역으로 투기 에너지가 좀 빠져나가는 흐름도 나타나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이제 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예. 그 호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분명히 할 수 있고 저도 많은 부분 공감하는데 이 호가 일망정 그래도 어떤 주택 시장의 어떤 이 분위기 이런 것들을 살피는데 유용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비판을 많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기도 하는데 이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서울 집값은 많이 이제 주춤해졌어요. 그런데 이게 규제 지역 이외에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용인 수지 같은 데는 네. 분당하고 붙어 있는데 이런 지역의 집값은 상승세를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요. 거기도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 아니에요. 용인 수지는 빠져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그 부동산 카페 같은 데서 어떻게 하냐 하면 자, 이렇게 많이 올렸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규제 지역이야. 실제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빚을 내서 집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지역들 빠져 있고 이런 지역들이 뭐 예를 들면 용신시 같은 걸 예를 드는 거예요. 분당 바로 인접 지역인데 거리도 서울 출퇴근 거리도 가깝고 뭐 신분당선 뚫려 있고 뭐 고속도로도 있어요. 이런저런 호재가 있는데 뭐 아직 덜 올랐어. 그러니까 이만큼 여기 이제 오른 집값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키 맞추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덜 올라 있으니까 여기 오를 거다. 여기 투자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또 분위기를 몰아가요. 그리고 그런 게 실제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9.13 대책을 내놨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규제 지역들 중심으로 한 대책이기 때문에 규제 지역 이외라도 그 가능하면 적어도 수도권 정도는 좀 규제의 범위 자체를 좀 통일해서 보편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김현미 강조하고 국토부 싶어요. 장관한테 항의 전화 해야 되겠는데 생전 집값이 오르지 않은 고양시 덕양구 같은 데는 지금 투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놓고 본인도 고양시에 지역구가 있으면서 네. 이 수지처럼 수지는, 이 정말 위태위태한 데는 규제 지역에서 이렇게 해제시켜놓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문제가 많은데 왜냐하면 우리 동네 사람들 엄청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풍랑론자 선대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투기 정지역 에라이 진짜 다들 벽돌들을 맞아서 합니다. 고양시 덕양구 주민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기승전 통락론자. 아니 고향으로 이사 갔어요. 그럼 고향이 또 빠질 수도 있지. 자, 하여튼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국내 증시 이제 급락하고도 사실은 좀 연결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금리 있어요. 이야기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국내 주가가 이제 급락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한국 경제의 지금 체력이 워낙 이제 뭐 골골한 상태고 또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 수출이 크게 늘기 힘든 상황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자꾸 나오고 특히 이제 최근 뭐 산업의 흐름을 끌고 왔던 반도체 예, 호황 사이클이 이제 조만간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 있는 상황에서 미국채 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좀 인상이 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는 왜 인상이 되냐? 보통은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상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네네. 당연히 이제 국채금리도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이제 감세 정책을 썼잖아요. 일단 기업들 뭐 법인 세율 같은 경우를 확 깎아줬어요. 네. 그래서 세금을 덜 내게 해줬어. 그러니까 기업들은 번 거에서 세금 덜 내니까 실적이 되게 좋아지는 걸로 나오잖아. 순이익이 되게 좋아지는 걸로 나오잖아.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제 막 주가도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세금을 확 깎아주니까 재정 적자가 심해질 거 아닙니까? 이걸 뭘로 메우냐? 국채. 예, 국채를 발행한 거예요. 나라 차원에서 빚을 내는 거예요. 이걸 빚을 많이 그러니까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이걸 시장에서 소화하기 위해서 이게 금리를 많이 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여기에 이제 국채 시장에서 미국 국내 그리고 해외에 있는 달러 자금들을 확 빨아들여 버려요. 그럼 거꾸로 신흥국에서는 돈이 빠져나가죠. 그러네. 예. 그러면 이제 터키 같은 데는 지금 뭐 저기 환율이 뭐 1년 안에 벌써 한 70% 정도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금융위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지금 뭐 주변에서 명품 살려고 터키 가는 애들도 있어요. 예. 여행도 많이 가죠. 환율이 엄청 떨어져서. 많아요, 지금. 얼마 전에 봤더니 막 그 예전 같으면 한 150만 원대에 나올 만한 게 100만 원짜리 예. 특기 맞아요. 상품이 나와요. 요즘 뭐 장난 아니에요. 근데- 지금 네. 뭐 얘기했던 대로 결국에는 그런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가 폭락하는 거 아니에요?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그게 또 이제 역풍이 돼서 미국 증시가 네. 흔들리는 그런 원인이 되고 이제 우리도 미국하고 이제 금리 역전이 차이가 커지니까 이대로 가면 이 추세대로 가면은 우리도 이제 외국 자본 유출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저기 이자 많이 주는데 네, 거기로 그래서 가지. 미국으로 가죠. 금융당국에서도 뭐 오늘 보니까 어쨌든 미국 증시 상황 등등 포함해가지고 24시간 이제 주의 체제로 가겠다, 관리 체제로 가겠다 이런 발표도 했던데 그래서 금리 인상 압력을 받는 거죠. 우리가 금리 인상 압력을 받는 거고 아마 연말쯤에는 0.25 BP라도 한 차례 올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격차가 나면은 네. 실제 자본 유출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렇죠. 예. 굉장히 높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했을 때 그게 이제 우리 산업과 혹은 이 가계 대출에 미칠 영향, 특히 가계 대출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커요. 지금
1,500조 정도 되는데 그렇죠. 가계대출. 규모는 크게 이전에 비해서 많이 안 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따져보면은 이제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 이 취약한 그런 대출도 특히 이금융권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죠. 그런 거를 전방위적으로 살펴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아무튼 지금 뭐 이 신흥국 그 자본 유출되고 통화 가치 하락하는 사태는 세계 경제 전체에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네.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우리 증시도 사실은 그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볼 수 받았죠. 있어서 예. 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네. 그 특히 이제 어제 네. 이제 국내 증시가 뭐 급락한 건 어제면은 이제 목요일, 지난 네네, 목요일. 목요일 10월 11일이죠. 네네. 그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은 이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 인상하는 기조로 계속 가겠다. 이걸 재확인한 측면 때문에 발생한 측면도 강해요. 그래요. 지금 이제 미 중앙은행계에 해당하는 뭐 거기는 연방체제니까 연방은행이 이제 미 연준이잖아요. 그게 제롬 파월 총재가 여전히 미국 기준금리는 낮은 수준이고 점진적으로 더 올려가야 된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최근에 했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뭐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뭐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또 기준금리 인상할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모아져서 미국 증시 폭락으로 이어지고 그것도 한국에 이제 전달이 됐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미 한국 시장, 주식 시장에서 일정하게 빠져나가는 흐름이 보여요. 10월 들어서 10일까지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만 훨씬 더 큽니다. 한편으로는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이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는 측면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찌 보면 가속화될 수도 있어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이게 원화를 팔고 달러로 바꿔나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환율이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달러로 한국 돈에 투자했는데 이게 가치가 떨어져. 그러면 이걸 급나서 더 담궈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더 빠져나가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제가 볼 때는 한국 그 기준금리 인상에는 뭐 양쪽의 측면에서 이렇게 이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으로 같이 미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한국 기준금리도 일정하게 따라 올라가야 될 압력은 점점 커져요. 그리고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갈 때 결국은 한국의 돈값을 조금이라도 더 쳐줘서 붙잡아 둬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뭐 주식 시장이 급락한다든지 안 그래도 가뜩이나 한국 경제가 이렇게 침체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경제 불안 요인이 나타나면 하는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국내 경기가 더 위축되는 현상이 또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도 또 올리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딜레마 상황이 계속 더 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볼 때 뭐 국토부 뭐 김현미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은행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 압박하고 했지만 하나는 쉽게 빨리 움직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종합적으로 듭니다. 용민이 잠다. 강의가 길어지. 아니 다 듣고 있어요. 제가 멀티플한 그런 사고를 하기 때문에 네. 졸면서도 듣고. 뭐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금리에 관해서는 정치하시는 분들은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 한국은행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인데 자꾸 압력을 넣으면 좀 부담을 갖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이주열 총재는 압력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별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네. 아니라서 예, 또 그렇게 압력을 받을 생각하시는 필요가 분도 있고. 있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압력을 많이 잘 받더만 노골적으로 이 정부 들어서는 노골적으로 압박을 뭐 그렇게 안 하는 이 정부 들어와서 정신 차린 사람들 많아요, 언론인들. 저 지난 정권 때는 찍소리도 못 하다가 이제 와서 언론의 자유 얘기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네. 한원도 그때는 뭐 전혀 자율성을 못 지키는 것 같더니 정말 정상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 독립을 당당하게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예. 물론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맞는데 언제는 안 그러더니 지금은 또 그러냐 이거지. 칼을 들이대니까. 아니 또. 이게 뭐 통화 정책을 하느니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건 맞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나 또 의견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 의견조차 얘기하지 말라 이게 뭐 하느니 독립성을 보장하는 건 아니고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독립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지난 정부 때 이제 잘못됐다는 거는 사실은 기재부
장관이 노골적으로 척하면 척 아니냐, 최경환이가 척하면 척 아니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그렇게 압력 제가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태경환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언제 압력을 줬습니까? 예, 저는 한 번도 빚내서 집사라 이러면 한 적 없습니다. 예. 아니 이분은 얼마 전에 개뻥을 기사에 치지 마세요. 그 교도소 이게 예. 머리가 새하얗게 새셨더라고요. 내가 그 뇌물 받으면 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 예, 이런 말 근데 했지만 인정했잖아. 예. 항소심에서 1억 받았다고. 근데 그건 뇌물은 아니라고 또. 아니 댓글이 다 동대구역에서 뵙겠습니다였는데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예, 예,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동대구역 안 가려면은 오래 사셔야지. 예, 오래 그러니까요. 사셔야 합니다. 예, 오래 오래 사시기 감옥에서 바랍니다. 사셔야 됩니다. 나오시면 동대구역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경산 가려면. 예. 알겠습니다. 그 최경환 씨 이러면 뭐 다음 총선 나오기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니 점점 선대인의 경산 프로젝트가 예. 현실로 돼가고 있어요. 저는 총선 안 나갑니다. 아 저번에 저한테 그럼 어떤 선거 나오려고? 아니 개인 선거에 나가려고. 진짜로 회식 때 얘기했습니다. 나가시지 않겠다고. 국회의원 선거는 네. 알겠습니다. 나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 비례대표를 줘도 이분들이 진짜 나를 그냥 동네 부부로 여기는 모양이세요. 저는 근데 캐릭터 잡혔어. 아니야. 나 이런 역할 지겨워 이제. 네. 아저 수지 한번 놀러 갈게요 진짜. 아니 됐다고. 오지 마.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저희가 또 금리 문제, 주식 문제, 부동산 문제에 더불어서 대북 제재 문제도 다뤄봤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노무현 정부가 네. 경제 실적이 좋았다면은 사실 우리가 이명박을 만날 일은 없을 텐데요. 그렇죠. 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다음 시대 우리의 안녕을 보장한다는 점, 그 점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경제 정책의 방점을 둔 황금 선박을 띄우게 된 것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두 번 들으시고 두 번 들어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야왕. 야왕을 들으시면 이게 총명탕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두 알만 오잖아요. 예. 머리가 지금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나 싶네요. 그래요? 한 시간 더 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혼자 해 그러면. 예, 알았어요. 우린 시작하자. 녹음을 켜놓고 혼자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야왕과 함께한 황금선박 이번 주간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박호석 의원님 수고하셨고 선대인 소장님 수고하셨고 황현희 네. 국민 개그맨님 네, 수고하셨고 굵게. 네. 저는 김용민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